안녕하세요. KBC 건강클리닉 윤숙정입니다. 오늘 건강클리닉에서는 단국대병원 정형외과 외래 교수이시자 순천 서울정형외과 원장님이신 김종환 원장님을 모시고 손저림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손이 이렇게 저리저리한 이런 네. 증상을 바로 손저림증인 것 같은데요. 손저림증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손저림증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간단한 신경 분포는 우리 손으로 가는 모든 신경은 목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목을 통해서 겨드랑이 그리고 팔꿈치 그리고 손가락 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신경이 통하는 과정 중에 한 군데라도 우리가 질환이라든가 외상에 의해서 신경이 압박하게 되면은 그 이하의 부위, 압박하는 부위의 이하의 부위에서 저림증, 그러니까 손가락이 절린다든가 마비 증세에 의해서 운동 장애가 온다든가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손저림증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저림증은 결국 신경 분포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팔에 신경은 네. 어떤 식으로 분포되는지 이해가 되도록 그림을 네. 보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림 보면서 한 가지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에서 이어지는 신경이 손가락 끝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손가락 끝으로 가는 신경이 세 가지로 분포하게 됩니다. 네. 근데 첫 번째, 먼저 이 신경은 제가 도표로서 지금 표현을 하면은 검은 선으로 쭉 이어지는 이 신경을 우리가 가운데 부위를 통과한다 해서 정중신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 겨드랑이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엄지손가락의 안쪽,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의 안쪽까지 쭉 지배하게 되는데 네. 이 신경이 통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질환에 의해서 한 군데라도 눌리게 되면 이 네 가지의 손가락의 어떤 증세, 마비 증세라든가 저림 증세, 감각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증세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더 봐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경인데 이건 그 팔꿈치 우리 안쪽에 만져보면 뼈가 좀 튀어나오는 부위가 있습니다. 네. 예, 이것을 상완골의 안쪽이다 해서 그 내측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학용어로 내측과의 뒤쪽을 통해서 손가락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신경인데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한 군데라도 눌리게 되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의 마비 증세라든가 저림 증세를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경인데 이건 팔꿈치의 가장 바깥쪽을 통과하게 되는 요골신경이라고 합니다. 요골신경은 손가락 부위로서는 엄지손가락에 특히 손등에 엄지손가락 부위에 신경이 분포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 한 군데라도 어떤 질환에 의해서 눌리게 된다면은 엄지손가락 등 쪽에 감각이 떨어진다든가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린 힘이 떨어진다든가 손목을 들어올린 힘이 떨어져서 손목이 처진다든가 이런 다양한 증세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팔에 분포하고 있는 신경은 크게 세 가지군요. 네, 정중신경, 그 두 번째가 척골신경인가요? 네, 맞습니다. 척골신경 그리고 요골신경. 요골신경 네. 그 세 신경인데 네. 이제 손저림증에 이제 세 가지 신경 중에 하나라도 눌리면은 이 저림증이 올 텐데 원인이 되는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물론 이 신경이 목에서 전부 나오기 때문에 목에 있는 대표적인 척추 디스크라든가 경추 디스크죠. 이런 디스크라든가 목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도 있지만은 이 짧은 시간에 다양하게 모든 질환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네. 가장 흔히 있는 대표적인 팔꿈치라든가 손목에서 나타나는 질환만 대표적으로 제가 뽑아서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간단한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팔꿈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 6가지가 있는데 우리 팔꿈치를 보통 사람들이 만져보면은 바깥쪽에 뼈가 튀어나오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튀어나온 부위를 의학용어로 외측 상과라고 합니다. 이 부위에는 손등에서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모든 힘줄이 이어지는 근육이 붙는 부위입니다. 여기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외측 상과염이라 하고 내측 상과염은
팔꿈치 안쪽에 뼈 튀어나온 부위인데 여기 이 부위에는 손바닥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힘줄이 이어져서 붙는 부위입니다. 이게 과사용에 의해서 여기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내측 상과염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관 증후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관, 척골관, 요골관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관이라는 것은 어떤 통로를 말하게 되는데 가운데 통과하는 정중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관이 좁아졌다든가 이랬을 때 압박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주관 증후군, 그리고 안쪽에 척골신경이 통과하는 관이 좁아져서 협착증에 의해서 눌리게 돼서 증세를 나타내는 것을 척골관 증후군, 그 바깥쪽 요골신경이 통하는 그 관 부위에서 질환이 생겨서 눌리게 돼서 요골신경이 마비 증세를 초래하는 것을 요골관 증후군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려서 팔꿈치에 외상이라든가 어떤 질환에 의해서 고래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래 변형에 의해서 신경이 주 행로에 이탈하게 돼서 텐션이 작용한다든가 장축 방향으로 힘의 작용에 의해서 마비가 일어나서 나타나는 질환을 관절의 변형에 의한 질환으로 나누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 손목의 대표적인 질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우리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질환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주변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조금 이따 시간을 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병 자체를 처음으로 발견한 의사 이름을 따서 득결의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자체도 특히 엄지손가락의 부위에 있는 손목에 질환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아쇠수지라는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방아쇠수지라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저림증의 원인이 주로 팔꿈치하고 손목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제 하나하나 알아볼 맞습니다. 텐데요. 네. 먼저 외축 상과염 어떤 네. 질환인가요? 네. 간단히 도편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팔꿈치, 저희들이 팔꿈치의 바깥쪽에 만져보면은 바깥쪽으로 조금 튀어나오는 부위를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완골의 외측과라고 의학 용어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외측과에는 손등으로 통해서 손가락 끝으로 가는 모든 힘줄이 붙는 부위입니다. 네. 그래서 손을 과잉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든가 했을 때 이게 잡아당기는 장력이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뼈에 붙는 부위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에 의해서 이 뼈에 붙는 부위에서 국소적인 염증 반응을 초래해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을 우리가 외측 상과염 그러는데 보통 4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물론 손을 많이 쓰신 분들한테 많이 오겠죠. 그런데 본인이 자가 진단으로서 주먹을 힘껏 쥐어본다든가 손목 관절을 바깥쪽으로 심하게 꺾어본다든가 그러면 통증이 더 심하게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로 간단하게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외측 상과염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물론 원인 자체는 팔꿈치라든가 손목의 모든 질환에 의해서 마비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 제일 흔한 것은 과사용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직업하고 많이 연관이 되겠죠, 환자분들이.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 우리 대표적인 흔히 목수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분들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한테 흔히 오는 환자분들 중에 한 분이죠. 그리고 제가 도표를 보면서 잠깐 원인과 치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외측 상과염이 정확하게 뭐 때문에 온다 하는 그런 학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이 사용하는 환자분들한테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팔꿈치 과사용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과사용 테니스를 많이 친 사람들한테 올 것이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 했는데 지금 학설로서는 테니스하고 크게 연관이 없다. 그게 가장 최근 학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90% 환자분들은 수술로 가기 전에 본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통제를 한다든가 그리고 뭐 분무기를 보통 한 3주 정도 착용한다든가 그 통증 부위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 주사제가 있습니다. 그 주사요법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대부분 90%는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적인 것도 고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까 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테니스 엘보란 말을 들어봤거든요. 네. 네. 최근에는 또 골프 엘보다 이런 네. 말도 있는데 혹시 그거하고는 같은 건가요? 그것도 하는 골프의 스윙을 할 때 네. 우리 코치 선생님들이 뭐라 하죠? 힘을 빼라는 말을 많이 하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힘을 주나 힘을 적게 주나 나가는 그림이 똑같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처음에 배우게 될 때 초보자들은 어떻게 해서는 힘을 많이 주어서 멀리 날 보내야겠다. 그래서 과사용을 하게 되죠. 네. 예, 그걸로 인해서 유발을 되기도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과사용이 네, 맞습니다. 그 염증을 일으키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외측 상과염 네.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어디 네. 부위인지 네,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도표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손가락, 지금 손등 부위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이어져 있는 이 힘줄들은 모두 팔꿈치 바깥쪽 튀어나온 부위를 해부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외측 상과라고 합니다. 네. 이 상과에서 붙어 있는 근육을 통해서 쭉 이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손목을 많이 사용한다든가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힘줄을 잡아당기는 장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장력에 의해서 팔꿈치에 붙어 있는 근육이 계속 장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걸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 이 붙어 있는 부위 자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래서 이 염증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을 외측 상과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그림을 보니까 정말 많은 근육과 힘줄이 결국은 여기에 무리가 돼서 한 지점에 외측 상과라고 하는 한 지점에 모여 있게 되는데요. 이 외측 상과염이 생겼을 때 네.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또는 자가 진단법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가 진단은 혼자서도 물론 할 수 있는 걸 자가 진단을 하는데 주먹을 우리가 꽉 쥐어본다든가 그리고 손목을 과감하게 뒤쪽으로 꺾어본다든가 네. 그랬을 때 이게 통증을 심하게 유발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측 상과염하고 우리가 자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네. 제가 다음 도표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의사가 환자의 바깥쪽 뼈 튀어나온 부위, 그 부위를 과감하게 엄지손가락 꽉 누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위에서 손등으로 향하는 모든 힘줄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과다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사가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통증을 심하게 유발시키면서 진단을 내려지는 질환인데, 이것은 결국에 원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한, 손을 많이 사용에 의해서 나타나고, 치료적으로도 반대작용을 일으키게끔 손을 사용을 않게끔 보조기를 작용한다든가, 그리고 환자가 협조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약물요법을 투여한다든가, 그리고 통증을 유발시키는 부위에 염증을 억제시키는 주사제를 투여한다든가 하게 되는 게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이 치료 방법에 의해서도 물론 90% 이상은 대부분 좋아집니다. 네. 그런데 간혹 협조가 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신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1년 이상 갔을 때는 우리가 수술적인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는 많이 사용해서 생긴 거니까 사용하지 않고 또 약물 치료를 보다가 1년이 넘어도 후전이 없으면 수술을 고려해 보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러면 그 내측 상과염은 또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된가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외측 상과는 손등으로 향하는 모든 힘줄이 붙게 되어 있고 외측에 반대되는 내측 상과에는 손바닥으로 향하는 모든 힘줄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손가락을 우리가 움직이는 조그마한 잠깐이라도 움직이는 이 작용을 할 때 내측 상과에 붙어 있는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을 과잉적으로 많이 사용했을 때 내측 상과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염증에 의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내측 상과염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측 상과염이나 내측 상과염은 결국은 과사용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네. 그 원장님께서 진단을 네. 하실 때 또 어느 네. 부위를 또 내측 상과를 한번 눌러보셔야 되나요? 네네. 제가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간단히 설명했다는 것은 그 손을 과학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환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부인들한테 많이 온다는 것을, 특히 이 내측 상과염 유발됨으로써 그 바로 옆으로 통하는 척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심한 경우에 척골신경까지 압박에 의해서 다섯 번째 손가락에 마비 증세를 초래하기도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제가 그 위치를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사가 가운데 중지로 환자의 내측 상과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에 손바닥으로 통하는 모든 힘줄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과사용하면 여기에서 부어오는 것이, 내부적으로 부어오는 것을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염증이 있는 상태를 의사가 손가락으로 짚으면 어떻겠습니까? 통증이 자지러지게 아프겠죠. 네. 예, 그럼으로써 진단을 내리는 사진을 제가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치료는 그 네. 외측 상과염과 거의 비슷한 방법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치료 자체는 물론 가장 환자가 협조가 어떻게, 의사하고 협조 관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환자의 치료 결과가 많은 차이점을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보조기를 착용한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지 않고 풀어버리는 환자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는 원인이 의사하고의 어느 정도의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 질병이 빨리 치료되느냐 장기적으로 가느냐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기요법으로도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소 주사제로 그 염증을 유발시키는 부위에 주사요법으로서 염증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고, 너무 장기적으로 1년 이상 가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도 또 고려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협조만 잘 된다고 하면은 보통 90% 환자분들이 특별히 수술까지 가기도 전에 대부분 치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전문의 선생님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많은 호전을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 이제 필요한 경우는 결국 수술을 해야 될 텐데요. 네. 내측 상과염이나 위측 네. 상과염의 수술은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 염증을 일으키는 유발 부위에 우리가 협착이라고 관이 좁아져 있다든가, 그리고 염증을 유발시키는 부위에 뼈의 부착 부위인데, 이게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이죠.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은. 예.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팔꿈치 질환 때문에 생기는 손 저림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그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네. 요골관, 주관, 척골관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기는 네. 그 손 저림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조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내측과 외측과 이건 과사용에 의한 힘줄, 근육의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네. 다음 설명할 부위는 관이라는 것은 통로라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팔꿈치의 정 가운데를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주관, 그리고 척골은 안쪽, 바깥쪽을 요골, 이쪽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거기에 통과하는 정 가운데 쪽은 정중신경, 안쪽은 척골신경, 네. 바깥쪽은 요골신경. 네. 예, 이 신경들이 통과하는 관이 어떤 질환이라든가 외부적인 어떤 외상이라든가 의해서 관이 좁아진 것을 우리가 협착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협착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그 이하 부위에 저림증이라든가 마비 증세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증후군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주관, 척골관, 요골관은 어떤 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 네, 그림을 부탁드릴게요.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좌측 그림은 해박적인 그림으로서 불구스름하게 보이는 게 우리 근육입니다. 네. 그리고 바깥쪽에 외측 상과 부위, 튀어나온 부위죠, 뼈에. 네. 여기에가 근육이 붙게 되는데, 여기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외측 상과염, 안쪽에 근육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내측 상과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 속을 신경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근육과 힘줄들을 그 인대에 의해서 이 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일정한 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 팔꿈치의 뒷면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길게 나가는 노란 선이 우리 요골신경, 그리고 안쪽으로
기억이 나가는 신경이 척골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좌측에 있는 근육을 우리가 제거를 했을 때 이 신경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이 근육, 좌측에 있는 근육에 의해서 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관에 어떤 질환이라든가 외상에 의해서 관이 좁아졌을 때 신경을 누리게 되는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부위, 이하 부위는 마비 증세로서 저린다든가 또 심한 경우에는 운동에 장애가 따르게 되는 질환을 우리가 요골관 증후군, 척골관 증후군, 가운데 신경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정중신경이 통과하는데 이 관에 눌려 있는 증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주관 증후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세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관이 좁아져 있는 그 증후군을 네.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그 팔꿈치가 구조적으로 변형이 있을 때도 이런 손저림 증상이 있다면서요? 네, 팔꿈치의 변형은 대부분 소화기 때 팔꿈치에도 성장판이 있게 되는데 네. 이 성장판의 외상이라든가 어떤 염증이라든가 이런 질환에 의해서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각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그럼 각을 형성하게 되면 뼈에 옆을 통과하는 신경이 장력이 발생하게 되죠. 잡아당기는. 네. 이 장력에 의해서 눌리게 되는 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지만은 이 장력 이하의 부위에서 신경의 마비 증세를 초래하게 됩니다. 제가 그림으로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팔꿈치의 변형은 이런 외상에 의한 어떤 후유증으로 발생이 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휘어진다 해서 내반주, 네. 바깥쪽으로 휘어진다 해서 외반주 이러는데 물론 내반주가 흔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로서는 팔꿈치 통증뿐만 아니라 아까 신경 눌리고 있는 이하 부위의 마비 증세로 나타나게 되는데 물론 이 각의 형성이 뼈의 각의 형성이 20도 이상의 변형을 이루었을 때는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사진으로서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좌측 사진을 보면 X선 사진입니다. 환자분 X선 사진인데 지금 골펜이 하나가 보일 겁니다. 네. 이게 원래 이 부위에서 뼈가 어렸을 때 떨어져 나간 부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뼈가 유압이 되지 않는 거죠. 네. 이것을 불유압이라고 의학용어로 표현하는데 불유압이 됨으로써 뼈가 성장함으로써 각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이 각을 형성하게 되면은 이 옆을 통과하는 신경이 반드시 통과하게 돼야 되는데 이 꺾임으로써 장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 이하에서 마비 증세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이 환자분의 X선을 찍었던 환자분의 팔의 실제 사진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럼 저런 경우는 반드시 수술적으로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네, 보통 20도 저희들이 각을 재봐서 20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변형이 일어난 시기가 중요한데 네. 5년에서 20년 정도가 시기적으로 흘렀다. 그랬을 경우는 대부분 99%는 마비 증세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마비 증세가 초래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로서 뼈를 반드시 맞춰주는 인위적으로 절골술이라 해서 뼈를 부러뜨려서 반드시 맞춰주는 절골술을 시행을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신경이 통하는 장력을 좀 더 줄여주기 위해서 신경이 통하는 행로를 바꿔주는 겁니다. 네. 예, 행로를 바꿔줌으로써 장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네. 눌리는 힘을 떨어뜨림으로써 그 이하의 부위에 마비 증세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방금 설명하신 그 팔꿈치 변형을 포함한 여러 가지 팔꿈치 질환들에 의해서도 이제 손 저림이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손바닥 관련돼서 네. 손목 이하 부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아까 설명을 초반에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손바닥을 이루고 있는 지배하는 네. 신경 분포는 네.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림을 봐보겠습니다. 좌측 그림은 손바닥 쪽의 그림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 그림은 손등증을 표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손바닥 쪽에 네 번째 안쪽과 다섯 번째 손가락 부위를
척골신경이라는 게 분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척골신경의 마비 증세가 초래되면 특히 5번째 손가락이 절린다든가 감각이 무뎌진다든가 이런 마비 증세를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정중신경이라는 것이 팔꿈치의 가운데를 통해서 손목을 막 지남과 동시에 가지를 쳐서 엄지손가락 손바닥 쪽에 안쪽이라든가 2번째, 3번째, 4번째 손가락까지 이 신경 분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팔목 터널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대표적인 질환인데 이런 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2번째, 3번째, 4번째 손가락에 절리는 증세라든가 첫 번째 손가락의 손바닥 쪽에 근육이 마른다든가 이런 증세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오른쪽 사진에 손등 쪽으로 첫 번째, 2번째, 3번째 손등 쪽으로 신경이 분포하게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신경이 요골신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신경이 손상이 온다든가 어떤 압박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감각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운동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손목을 들어 올리는 힘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이 우리 손에 형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3가지 신경입니다. 네. 아까 저기 팔목 부위에서 설명해 주셨던 3가지 신경이 네. 결국은 손바닥까지 네. 전부 지배를 하는군요. 네. 왠지 손목 부위에서 일어나는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손저림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셨던 손목 그 터널 증후군 어떤 질환인가요? 네, 제가 그림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우리 손바닥에 손목 부위를 보면은 내부적으로 안쪽으로 횡으로 지나가는 인대가 있습니다. 네. 손목을 많이 사용하신 분이라든가 어떤 외상에 의해서 골절드링이라든가 이런 외상, 그것뿐만 아니라 안에 뭐 종양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뭐 류마티성 질환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 이 횡으로 가는 인대 바로 아래를 수근관이라고 합니다. 예, 이 가운데를 우리 정중신경이 통과하게 되는데 이 정중신경이 관이 좁아짐으로써 압박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이 압박을 하게 되면 정중신경이 손목을 막 통과함과 동시에 가지를 쳐서 첫 번째부터 4번째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가지를 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손가락에 절린 증세를 나타난다든가 심한 경우는 손가락 관절이 구부러지는 굴곡구축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 30세에서 60세 환자분들이 많고요. 네. 물론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상지의 압박 증후군, 그러니까 신경을 누리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의 대표적인 가장 흔한 질환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손목 터널 어떠한 네. 회복적 구조로 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이 사진은 손바닥 쪽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네. 손바닥 쪽에 우리가 피부를 제끼고 보면은 가운데 횡으로 지나가는 인대가 있습니다. 이 인대를 우리가 횡인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횡인대 바로 밑을 노란선으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자세히 보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란선으로 쭉 이어지는 신경을 우리가 정중신경이라고 합니다. 정중신경이 횡으로 가는 인대 부위를 막 통과함과 동시에 가지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하나는 2번째 손가락, 3번째, 4번째로 이렇게 가지가 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위에 손목 부위에서 관이 좁아져서 협착증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손목에서 먼 부위,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부위에서 마비 증세를 초래하게 되는데 감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운동적으로 마비 증세를 일으키기도 해서 손가락이 구부러진다든가 손바닥 쪽에 특히 엄지손가락 쪽에 근육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근육이 말라간다든가 이런 증세를 초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좀 더 설명을 편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이 손목의 옆으로 이게 횡인대라고 합니다. 예, 횡인대 밑을 노란 선으로 통과하는 게 이게 정중신경입니다. 네. 정중신경이 막 통과함과 동시에 가지를 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쪽까지 신경이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눌리게 되면은 이 아래에 통하는 길이 막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네. 예, 그러면서 나타나는 마비 증세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팔목 터널 증후군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횡인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정상적으로 그렇게 횡인대가 넓게 있는 네.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에 좌측 사진을 보시면은 횡단면을 표시했습니다. 네. 사람의 손에 횡단면을 표시했는데 아래 여러 가지 동글동글한 게 이게 손등에 있는 뼈지요. 네. 예, 위쪽이 손바닥 쪽이고요. 이 손바닥 쪽에 동글동글한 이게 손가락으로 가는 힘줄입니다. 네. 이 힘줄을 한 군데로 묶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탈되지 않게. 네. 예, 묶어지는 역할을 해주는 주 기능이 이게 횡인대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횡인대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이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예, 횡인대의 주 기능은 이러한 힘줄이라든가 신경을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수술 후의 장면인데 횡으로 지나가는 인대를 간단한 수술 방법으로서 길게 절개를 하면 바로 아래 나온 부위, 이 부위가 바로 정중신경입니다. 네. 지금 정중신경이 사진상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걸 감압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수술 방법 중에. 네. 그래서 결국은 수술적으로는 이 횡으로 이어지는 인대를 길게 절개만 해주고 눌리는 힘을 떨어뜨려주기만 하면은 네. 바로 정중신경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수술 방법은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네. 그럼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은 네. 무엇인가요? 도표를 보면서 제가 간단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가장 흔한 것은 물론 많이 사용하는 과사용입니다. 네. 과사용이지만 그 이외에 어떤 질환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든가 외상에 의해서 뼈가 부러졌는데 제대로 붙지 않고 불유압이라든가 부정유압, 각을 형성하면서 이루어지는 부정유압이라든가 그러면 손목 바로 아래에 생기는 어떤 아주 드물지만 종양이라든가 그 외에 습관적으로 자는 습관이 이상하신 분들도 있죠. 손목을 구부리면서 자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비만이라든가 당뇨, 그 외에 류마티성 질환이라든가 갑상선 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질병에 의해서 횡으로 통하는 인대 자체 내부에서 압박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가장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손저림증이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도 저리는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외에도 이 증후군에 어떠한 증상들이 있는가요? 네, 간단히 제가 설명하면서 도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환자분은 손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네. 손가락 3개를 들고 있고 2개를 붙여놓고 있죠. 예.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해부학적인 사진은 보여드렸지만 실제 이 사진입니다. 이 세 가지 세 손가락 여기에 끝 절림 증세가 굉장히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손바닥 쪽이죠. 엄지손가락 아래쪽에 있는 이 근육 부위가 말라갑니다. 예,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근육이 마른다든가 이 손가락, 세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고 구부러지는 이것을 굴곡구축이라는데 이런 질환까지 진행해 가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뒤늦게 이 굴곡구축이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상태까지 진행해 나간 뒤에 병원을 찾게 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질환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협조하에 손목을 최대한 안 쓰는
네. 방법이 어떤 치료 방법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네. 그렇다면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원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하시는지요? 네, 의사의 어떤 진찰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환자분 스스로가 진찰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진과 여러 가지 진찰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크게 저희들이 4가지로 진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먼저 4가지 방법을 표로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학 용어지만 우리가 틴넬 징후라고 있습니다. 틴넬 징후라는 것은 정중신경이 손바닥에 손목 아래쪽을 통과한다고 했는데 이 손목 부위 한가운데를 반대 손으로 아프지 않은 손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두드려 보면은 신경 부위를 두드려 보면은 예, 손가락 끝이 잘리는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것을 의학 용어로 틴넬 사인 합니다. 이것은 자가로 물론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팔렌 검사라고 있는데 이 팔렌 검사는 우리가 손목을 꺾어서 손등 부위를 서로 대게 되는 거죠. 환자분이. 네. 최대한 꺾고 1, 2분 정도 있을 때 손가락 끝에 마비 증세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예, 이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물론 지혈대를 이용하는 것은 환자분들 가지고 계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혈압을 체크를 한다든가 할 때 사용하는 지혈대를 팔목 부위에서 압박을 이용해서 장시간 쥐어짜주면서 서서히 풀어준다든가 이런 것을 반복함으로써 손가락 끝이 잘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걸로서 테스트라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검사 방법은 확진을 위해서 근전도 검사라는 방법이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자분의 실제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의사가 환자분의 손가락의 가운데 정중신경이 지나가야 됩니다. 이 가운데 정중신경이 지나간 부위를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해서 타진이라고 하죠. 두들겨 보는 걸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타진을 했을 때 환자분의 주 2번째, 3번째, 4번째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네. 이 손가락 끝이 잘린다고 환자분이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틴넬 징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을 봐보겠습니다. 이게 자가 진단 방법 중에 하나인데 환자분이 양손에 손등을 서로 마주 보고 있죠. 네. 예, 그리고 90도 자체 각을 형성하면서 꺾었죠. 네. 이것을 1, 2분 정도 하고 장시간 이렇게 버티게 하면은 환자분이 손가락 끝이 저리다고 호소하게 됩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핑계 스테인 테스트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2가지로서 자가요법으로서 본인이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스스로도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네. 그런 증후군의 가능성이 있는지 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그 자가진단법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이제 의심되거나 진단받았을 때 네.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치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과사용에 의한 질환이라고 표현을 여러 네. 차례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질환은 반대작용을 일으키게끔만 행동을 하게 되면 환자분이 네.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환자분한테 제가 병원에 찾게 되시면 그런 표현을 해줍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지방간이 오면 1차적으로 치료에 먼저 앞서서 해줘야 될 것은 술을 먼저 끊는 것이 네. 먼저인데 술은 계속 드시면서 간 치료를 해주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런 표현을 네.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과사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히 제가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협조가 되지 않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2주에서 3주 정도 부목, 우리 네. 기부스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죠. 네. 부목이라든가 보조기를 착용을 하게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겠다 생각하는 경우에는 횡인대 아래 부위에다가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직접적인 주사제를 우리 사용하게 됩니다.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염증을 억제시키는 주사죠. 네. 주사제를 사용하게 되게 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는데도 증세가 너무 심해서 10개월 이상 간다든가
또 물론 환자분들이 처음에 이런 증세를 호소하신 분들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게 저녁에 자고 있다가 손가락 끝이 너무 절려서 깜짝 잠을 깹니다. 네. 그리고 손을 털어보면은 손가락이 털어보면은 다시 증세가 사라집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오십니다. 네. 그러면 아 이게 초기구나 우리가 알 수는 있죠. 그랬을 때 병원에 찾으면은 쉽게 이건 주의를 줌으로써 치료는 됩니다. 네. 그러지만 10개월 이상 장시간 가버린다든가 특히 근육이 위축이 일어난다든가 그리고 손가락에 변형이 일어나는 구부러져서 잘 펴지지 않는다든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돼버린다면 결국은 수술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수술적인 방법은 물론 빨리 할수록 효과 면에서는 더 뛰어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수술 자체도 너무 장시간 근육이 마른다든가 관절에 변형이 올 정도 됐을 때 수술하면 그만큼 효과를 보는데도 시간적으로 굉장한 시간이 오래 허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래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또 돌아오는데도 그만큼 시간이 걸리죠. 네. 네, 이 수술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수술은 조금 전에 해부학적인 단면을 제가 그리면서 표현했는데 네. 간단한데도 아주 환자분들이 겁을 많이 먹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간단하다 표현을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환자분들이 겁을 많이 먹지요. 네. 지금은 보편화돼서 이 수술 자체도 보편화돼서 국소 마취에 의해서도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 시간은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의 간단한 수술 시간만 소요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환자분들의 회복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피부 절개도 최대한 조그맣게 하고 1~2cm 정도로 네.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절경을 통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가장 주체가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횡인대를 어떻게 해서 절개만 해주면은 압력은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중신경 위를 지나가는 횡인대를 길이 방향으로 절개만 해줌으로써 간단히 압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네. 이 압력을 떨어뜨리기만 되면 수술은 성공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환자분들의 수술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는 직접적으로 긴 절개를 통해서 이 인대를 절개를 100% 해줘야 되는데 5%라든가 10%라도 조금이라도 절개가 덜 됐을 경우에는 이걸로 인해서 재발을 한다든가 다시 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방법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게 확실하게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확실하게 횡인대를 절개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환자분들의 재발률이 떨어뜨리는 가장 네. 좋은 방법이겠죠. 예. 그러면 네. 제가 간단히 사진을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좌측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의사가 수술 전에 펜으로서 환자분의 정중신경이 통과하는 위치를 표시하고 절개할 부위를 먼저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옆으로 이렇게 횡으로 펜으로 표시한 것은 이 옆을 또 지나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거죠. 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옆으로 통과하는 횡으로 통과하는 횡인대라고 제가 있다고 했죠. 네. 이 하얀 부위가 결국엔 옆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길게 메스로 잼으로서 옆으로 좌우로 이동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절개술을 하는 거죠. 절개술을 하니까 바로 가운데 어때요? 반질반질하는 신경이 보이게 되죠. 네. 이것을 정중위 신경이라고 합니다. 예, 이 신경이 압력이 떨어지니까 신경이 바로 위로 부풀어 오는 것을 나타내는 사진이죠. 네. 다음 사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건 손목을 횡 단면으로 잘라놓는 부위를 저희들이 그림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절개하는 부위 이쪽이 횡인대가 길게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절개하는 조그마한 화살표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길이 방향으로 길게 절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경이 눌리는 압력이 떨어지게 하는 것을 사진으로서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요새는 어떻게 해서든지 후유증, 합병증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나오는 기계가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를 이용함으로써 옆에 조직이라든가 조그마한 미세 신경이라든가 혈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길게 절개하기 위한 하나의 칼입니다. 끝이. 예, 칼을 이용해서 조그마한 구멍만 내서 쭉 밀어 넣음으로써 횡인대를 절개하는 이 기구가 굉장히 지금은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건 현미경 사진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관절경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끝을 집어넣음으로써 구멍을 조그만하게 뚫어가지고 끝을 집어넣으면서 현미경을 통해서 시야를 눈으로 확인하고 이걸 절개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장점은 결국에는 수술 절개를 조그만하게 내므로써 네.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봐보겠습니다. 기구를 실질적으로 직접 삽입을 하는 사진입니다. 네. 예, 아까 기구 끝에가 칼날이 있다고 그랬죠. 네. 이 칼날로 횡으로 지나가는 인대의 끝을 걸게 됩니다. 예, 걸어서 쭉 잡아당기죠. 네. 예, 잡아당김으로써 절개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종으로 길게 절개만 해버리면 이 수술은 끝나는 거죠. 네. 예, 이것은 확대해서 오른쪽 사진은 그것을 확대해서 나타내는 사진이고요. 제가 다음 사진을 한번 또 봐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것은 관절경을 이용하는 사진입니다. 네. 구멍 하나를 내서 손목에 현미경을 들여다봄으로써 들여다보면서 조그마한 메스를 이용해서 계리 방향으로 횡인대를 절개하는 하나의 수술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절개술이 한 1, 2cm 정도면 충분히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게 보편화되어 있지만은 이게 단점도 있습니다. 이 수술을 아주 많이 해본 분들은 이런 단점을 얼마든지 줄일 수는 있겠지만은 간혹 현미경이 나타나지 않는 부위에 횡인대를 절개하지 않고 나왔을 경우에는 네. 예, 다시 재발할 수도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기구가 설사 나왔어도 초반에는 아주 피부로 절개를 길게 해가지고 횡인대를 수술하는 의사의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재발이 없게끔 절개를 확실히 한 다음에 우리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환자분들이 빨리 손목을 사용한다든가 피부의 흉터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는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욕구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그마한 절개술을 이용해서 현미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봐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기구를 이용해서 절개하는 사진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다음 사진은 환자분의 직접 표시를 위해서 절개했던 부위를 사진으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수술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술을 하셨을 때 수술 후 경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단한 우리의 마비 증세가 나타나는 절린다든가 끝이 통증이 유발된다든가 이런 상태에서 수술을 해줬을 때는 바로 90%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아주 1년 이상 진행해서 손가락 관절이 구부러진다든가 근육이 마른다든가 위축이 일어나는 경우에 수술을 했을 경우는 그만큼 회복되는 기간도 더 길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생소했던 득괴르뱅병 어떠한 병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한 도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득괴르뱅이라는 것은 우리 엄지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바깥쪽으로 벌리게 한다든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게 하는 우리가 힘줄을 장무지 외전근 또 신전근, 우리 힘줄을 건이라고 하는데 이 건이 손목을 통과하는 부위가 우리 엄지손가락 위쪽을 보면 손목 부위에 뼈가 튀어나온 부위가 있습니다. 네. 이 부위를 통과하게 되는데 조금 전의 질환과 마찬가지로 손목을 과잉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위의 분들한테는 여기에 염증 반응에서 협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 통과하는 부위가 압박에 의해서 눌린다든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이 처음 병을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득괴르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나타나는 연령대는 35세에서 50세 여성, 또 수유기 여성이라든가 임산부 이런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원인적으로서는 이 질환도 마찬가지로 손목을 많이 사용했다는 그 원인이 가장 흔히 발병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뒷거리병도 또 병원에서 진단을 좀 하셔야 될 텐데요. 예. 진단과 그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제가 사진을 보면서 간단히 진단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가 뒷거리병에 오는 환자분의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 우리 손목의 바깥쪽 뼈 튀어나온 부위죠. 네. 이 위쪽을 엄지손가락의 손등 쪽으로 쭉 이어져서 엄지손가락 벌리게 하는 힘줄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부위에서 마찰에 의해서 염증을 유발시켜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의사가 누르는 지금 장면입니다. 네. 이 누름으로써 통증을 심하게 유발하면서 이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다음 사진을 봐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자가요법으로도 가능한 방법인데 손목을 안쪽으로 뒤틀게 됩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힘줄이 건이 잡아당겨지게 돼 있죠. 네. 염증을 유발했는데 잡아당겨버리면 통증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자가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진단하는 방법을 우리가 핑겔스테인 방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치료 자체는 물론 조금 전에 모든 질환과 마찬가지로 손을 안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예, 근데 손을 안 쓰는 것도 우리가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가 협조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염증 반응의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하는 부위 자체에 경상돌기라고 하는데 손목에 튀어나온 뼈 부위에다가 염증 주사를 직접 주입을 한다든가 그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적인 환자분의 협조가 되지 않는 분들의 6개월 이상 진행했을 경우에 수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염증을 제거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손가락이 방아쇠처럼 총을 쏘는 그런 모양으로 변형이 오면서 저리는 것도 있다면서요? 예, 사진을 보시면 어떤 환자인지 먼저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아쇠 수준 환자분의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을 우리가 구부리게 하는 동작을 취하게 되는 것은 손가락까지 이어져 있는 힘줄이 있습니다. 네. 팔꿈치에서부터 쭉 이어져 있는데 이 이어져 있는 과정에 손바닥 쪽에가 관이 4개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이어지는. 이 관이 손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의 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협착에 의해서 부드럽게 이 힘줄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부드럽지 않고 협착에 의해서 목을 조이는 증세를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곤충을 쏠 때 딸가닥 하는 것 같이로 네. 어떤 일정한 동작을 취하면서 탄발음이 일어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협착이 일어나는 부위에 손바닥 부위에서 통증을 심하게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게 불룩하게 종물이 나가죠. 네. 종물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이런 질환을 우리가 방아쇠 수지라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손저림증에 대해서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런 손저림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나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예, 운동적인 방법은 물론 그 환자분들이 과사용만 피한다면은 얼마든지 운동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힘줄이라든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러한 질환들이 모두 직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운동으로서 해결하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원인이 되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직업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네. 잘 회피하기가 힘들고 네.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오늘 정말 손저림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혹시 손저림증이 있는 환자 자신이나 또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지요. 아마 손저림증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 한 분 정도는 계실 겁니다. 물론 가정에서 가장 일을 많이 도맡아 하고 계시는 주부 되신 분들이라든가 그러면은 직업적으로 손목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한테서 이러한 질환들이 오게 되는데 물론 직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의사 대화에 의해서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 자신이 먼 미래를 봐서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상태로 잠깐 3주 정도 쉬는 것이
물론 그 환자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3주 정도 심으로써 1년, 2년, 3년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 질환을 단기간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더 지혜를 가지시고 의사의 협조에 의해서 치료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C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순천 서울정형외과 김정환 원장님을 모시고 손 저림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조그만 증상이 있을 때 얼른 병원을 찾아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